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머니마켓 펀드 운용자산이 3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00대 MMF가 제공하는 연평균 수익률은 현재 5.14%에 달하는데요. 미국 자산운용협회는 최근 일주일간 MMF에 신규 유입된 금액이 705억 달러로 주간 증가폭상 3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도한 통화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환율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ECB의 금리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유럽 중앙은행 ECB가 오는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매분기 0.7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고점에서도 유지되던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금리 인하 기대가 희석되고 지정학적인 위험이 커지면서 빠르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매파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락 압력을 더했는데요. 한편 유가는 또다시 지난 10월 이후에 최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WTI는 배럴당 간밤 87달러를 터치를 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가 상승이 멈출지 모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둔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이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대 지수 오늘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가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2월 가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독일의 2월 산업 주문이 0.2% 증가하며 전월 대비 개선됐지만 예상을 하회해 제조업 부문의 수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30만 3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인 21만 2천을 크게 상회했고 실업률은 3.8%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0.3%로 0.2%를 기록한 전월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함께해 주실 마선님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생 매매이신 허생 마선님과 함께합니다. 마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1, 4분기가 지났고 이제 FOMC도 이제 코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이번 달 말이죠. 네, 그 전에 경제 지표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도 고용 관련된 확실한 좀 카운터 펀치가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드리도록 하고 또 오늘도 이번 주 마감과 다음 주 시작할 수 있는 또 기준점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생 마선님과 함께 한 주의 마무리 알차게 딱 완벽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본격적으로 우리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0.82%가량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고요. 18,2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실업률은 하회하는 등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좀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기도 했지만 9시 30분에 18,051포인트에서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 하락분 다 만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0.79%가량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이슈 먼저 풀어보고 오늘 발표된 지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시면요. 지금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가 Still sees inflation on golden past to 2%, but housing costs need to come down before rate c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2% 목표 달성까지 황금 경로로 보고는 있지만 금리나 전에 주택 비용을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임대료가 이전보다 더 빨리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상기를 시킨 뒤에 임대료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데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거비 인플레이션은 당장의 미래에 나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면서 말을 덧붙였는데요. 굴스비 총재는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지난 1월과 2월의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1월의 높은 기록이 2월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순전히 소음으로는 치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전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기사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바텔이 지금 Fed's time to move like Curtis Space of less encouraging data라고 말을 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덜 고무적인 데이터에 직면하여 이 금리 인하를 숙고할 시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완화 사이클의 시작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지지한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금리를 낮추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구름이 걷힐 시간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역사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가 없다는 강한 증거가 되지만 이 모든 긴축 정책은 결국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다 라면서 경제가 냉각된다고 해서 이 금융위기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퀴는 금리가 언제 또 얼마나 빨리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주거비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고용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택시장의 이런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발표됐던 이 고용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이 30만 3천 명 또 증가를 했고 실업률은 3.8%로 또 예측치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또 시간당 평균 임금도 높은 상승률을 또 보여줬는데 오히려 지금 증시는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네.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웅변대가 있었거든요. 웅변대 우리 새벽에. 근데 그때 이미 뭐 할 말 들을 말 다 들었기 때문에 별로 새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표로 본다 그러면 한번 네.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들을 얘기 다 들었기 때문에 세상 놀라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8,000선 지수 기준이죠.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8,000선을 좀 지켜주는 거 아닌가. 잠깐 좀 볼까요? 네. 여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 요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거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이전에 뭐 졸트나 또 민간 부분도 있었죠. ADP. 그거보다 이게 좀 신뢰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보셔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시장의 예측,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가 얼마나 나왔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전이 지난 달이 될 수도 있고 작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YOY라고 되어 있는 건 전년 대비, MOM은 month of month, 지난달 대비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건 이거죠. 1번 예측치보다 얼만큼, 두 번째는 이전치보다 얼만큼. 이 예측치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요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면 일단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 예측치보다 50% 정도 증가가 된 상태. 마찬가지로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도 한 5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이거요. 평균 시간당 임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주급제로 이제 그 일처리가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수가 주급제로 움직이고 실제로 렌트비도 주 단위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당 임금은 어차피 임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임금 인상이 되느냐 아니면 그 정도 순 보통 그 정도 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균 정도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거지. 요즘 과일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각 분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그 월급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면 나는 계속 도태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사람을 해고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좋아지면 갑자기라기보다 이제 뭐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잘랐던 사람한테 다시 와서 일할래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때까지 실업자리 있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딘가 구해야 되고 경력직 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아두려다 보면 시간당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근로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마디로 시간을 줄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은 월급이죠. 월급이 얼마나 올랐느냐, 인플레이션만큼 올랐느냐, 아니 그것도 못 따라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고 임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네. 예, 그런데 오늘 보면 그냥 예측 시대로 나온 거죠. 쏘쏘합니다. 예, 쏘쏘해서 별 타격이 없는 거고 단지 하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연준 이사들이 계속 말해왔던 게 이거잖아요. 고용 부분, 그다음 주거비. 예, 주거비는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들 뭐 경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셋값 뭐 당장 다음 달에 뭐 5천만 원 올려달래. 5천만 원 어디서 구합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지만 외국은 전세 말고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거든요. 기본 렌트.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렌트, 집값, 쉘터라 그러죠. 집값이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버리면 내가 받는 월급에서 계속 짜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쪼개고. 네, 그렇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따라서 집값도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진짜일까요? 진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속된 말로 뻥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금리를 올릴 수 없으니 돌아가면서 웅변대하면서 뻥카를 쳐가면서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하기 어려워. 좀 자중 좀 하지. 네, 왜냐면 지금 그냥 그 경기보다는 주식들이 더 훨씬 앞질러 가고 있고 심지어 코인도 지금 날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한마디로 everything is 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그리고 또 유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걸 좀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누구처럼 예전에 뭐 폴 볼커처럼 우리 다음 달부터 금리 5% 올릴 거야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네, 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하루에 내는 이자가 한 1조 5천억 원, 네, 그 정도가 되고 100일마다 새롭게 빚이 늘어나는 게 1조 달러, 우리나라 돈 따지면 한 1,300조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1,300조 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 증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금리가 한 5%대 있으니까 CPI든 아니 PC든 다 5% 밑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내려도 그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0.25%씩 세 번을 내린다 그러면 0.75% 그런다 한들 어차피 기준금리는 4%대고 CPI는 3%대, PC도 뭐 그 정도니까 충분히도 극복이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월은 일단은 내리긴 내린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리긴 내리는데 중요한 건 횟수라는 거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횟수. 그래서 이런 오늘 이렇게 오늘 지표만 본다 그러면 나스닥은 밑으로 고꾸라져야 되는데 이미 뭐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이 얘기 나온 지 일주일 내내 얘기 듣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떨어질 사람 떨어졌고 할 사람 했고 할 만큼 했으니까 오늘 시장은 그냥 또 그 얘기구나. 또 그 얘기. 이미 우려했던 게 나왔으니까 한마디로 악재도 이미 그게 뭐 그대로 반영되면 악재가 소멸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쏘쏘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건 만약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갖고 있다 그러면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뭐 버블이는 어쩐지 그런 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닷컴 버블도
버블 얘기 나오고 나서 4, 5년 동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음. 네, 근데 우린 지금 한 2년 됐거든요. 더군다나 올해는 미국 대선도 있고 우리나라 총선은 뭐 전 세계에서 한 30개국 이상이 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의 기본은 뭐죠? 돈 풀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적어도 나락으로 가진 않을 거다. 이미 나락으로 갔어야 될 시기 지났고, 그럼 선거가 지나고 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전까지는 뭐 미친 듯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적어도 밑으로 나락으로 가진 않을 거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연준 위원들이 한 마디씩 하면 좀 불 좀 끌어 나왔구나. 이렇게만 좀 인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간당 평균 임금의 네. 상승세를 또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물가 지수에 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일단 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연준의 입장에서는 2%라는 목표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의 지표가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떻게 보실까요?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네. 보실까요? 오늘 이거 단편적인 것 같고 또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거고 동결은 시키겠죠. 네. 하지만 이걸로 금리 인하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못할 것 음.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건 다 예상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충격을 완화하려고 일주일 동안 그 난리를 폈던 건지 아니면 진정을 시키려고 했던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편적인 거 하는 말고 이제 뒤에 또 CPI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PPI도 네. 나오고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나 뭐 PPI 생산자 물가지수 아니 PC 소비지출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높에서 그 위에서 그 우리가 파월 의장이 5%까지 올린 이유가 뭐죠? 그때 CPI가 뭐 8%, 9%, 7% 막 이때 있어가지고 더 올리네 많이 막 그랬었거든요. 떨어지는 거 보고 이 교차가 나는 걸 보고 더 이상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6개월 전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굳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기준금리보다 CPI나 뭐 PC가 낮에 있는데요. 밑에 있는데 이건 조금 내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더 올리면 미국도 죽어나지만 거기에 있는 기업들도 죽어납니다. S&P 500 기준으로 그 이자 기업이 이제 뭐 사업을 하려면 금융 비용을 조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를 그러니까 온전하게 낼 수 있는 기업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지금 뭐 그러니까 뭐랄까 그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금리가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애플 반독점 소송 얘기할 때 애플이 지금 떨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제대로 수정 안 하면 미국의 그 있잖아요. 그 DMA 그 갑질 방지법. 그 갑질 방지법에 의해서 연 매출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매출의 10에서 20%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글로벌 매출에. 엄청난 거죠. 그러면 아무리 빅테크를 하더라도 기업이 10% 이상 마진을 그러니까 순이익을 남기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이자가 5% 이상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마진이 훨씬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미국도 죽어나지만 기업들도 죽어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쩌면 트럼프가 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기준금리 5.5%로 맞춰놓고 바뀐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기업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그럼 그거 누구 욕하겠어요? 파월 욕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바텀 잡은 사람 욕할까요? 아니요. 파월 욕합니다.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차피 한 표입니다. 연준 위원 중에 한 표인데 기준금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이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좀이라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는 중에 자기는 이제 퇴임을 했고 그 다음 사람을 잡았는데 뭐 제대로 못해가지고 망가뜨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 경기가 망가지는데도 기준금리 안 내리고 버티다가 결국 말아먹었어요. 이래가지고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금리는 내려갈 거고 올리기는 쉽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올리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유럽은 내리고 있고 내렸고 내리고 있고 내릴 예정이고 그러면 미국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연준 위원들이 이런저런 말 하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지표하고 이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발표가 됐었던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 또 평균 임금의 상승세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일단 버킨 총재는 고용의 역사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고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6월 금리 인하 그 시점 FOMC 회의 전까지 일단은
최근에는 물가지수보다는 오히려 고용지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마스터님께서는 물가지표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은 일단 어떤 방향이든 고용지표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금리와 관련된 건 일단은 물가지표, 뭐 소비 지출, PC나 CPI겠지만 일단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건 고용이죠. 네, 고용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고용이 뭐 높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고용이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이 경제 활동의 최종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고용이 망가졌다. 네. 실업자가 늘어난다. 이미 경기 끝난 거예요. 이미 이 경기가 침체 내지 둔화 또는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보고 있는 지표는 고용 지표고, 네, 그리고 관찰하고 있는 지표는 CPI 경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은 왜냐하면 고용률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CPI 아니 PC, PPI는 둘째 치고 그거보다 높게 기준금리를 설정하려고 계속 연준에서 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고용 지표는 연준이 참고하는 지표고 기준이 되는 지표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확 올라가 버리면 5%, 뭐 4.5%, 5% 올라가 버리면 이미 경기가 박살나고 있어요. 박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버티다 해서 안 되니까 사람을 자르는 거거든요. 근무 시간을 줄였다가 안 되니까 사람을 자르는 건데 사람을 자르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준이 아니라 백악관이 긴장할 수도 있는 거죠. 올해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금리와 관련된 건 CPI가 명분이 있잖아요. 역시 뭐 물가가 올라갔다. 하지만 고용이 만약에 망가진다 그러면 바로 내릴 겁니다. 근데 냉각된다라고 해서 금융위기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요즘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거 보면 네. 좀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금융위기를 함부로 들먹거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한마디로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뻥카식으로 던진 거 아닐까? 네, 그렇게 자기네들 임무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냥 뻥카처럼 툭툭 던져가지고 이거 한번 어저께 그 차트 보신 분들 아실걸요? 새벽 2시 반, 3시였나? 야, 그 고점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1.5%가 아니 2%가 떨어졌군요. 네. 2% 2%면 얼마죠? 2%면 한 2%면 3천 아니야. 하여튼 2%가 떨어졌습니다. 2%가 떨어져서 와, 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60일선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보니까 네. 연준이 연 중에 누구 한 두 사람 정도가 또 헛소리란다.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 주식판을 거의 뒤집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표 보기 전에 별 충격 없겠네. 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엄청 빠져 있으면 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 올라가 있으면 더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거는 지표 전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감안한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찔끔찔끔씩 어저께 빠진 폭이 크니까 올려놓는 장이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한 번씩 밑으로 출렁거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이슈 두 가지 풀어보고 왔습니다. 어제 일단 간밤 미니애플리스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제 좀 크게 출렁거렸던 시장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조금은 안정세를 좀 보여주면서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관점들, 견해들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나스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관점 들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너무 뺐습니다. 너무 빼가지고 지금 18,000선을 지켜내는 범위 내에서 좀 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부 회복을 하지 않을까.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60일 이평선이죠. 지금 이 자리가 6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선을 어저께 찍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봤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매매를 했던 자리가 이쯤 됐었거든요. 500선.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18,000까지 거의 그냥 뭐 수직으로 빼버렸습니다. 수직까지는 아니지만 경사도 급하게. 그럼 이 정도면 거의 2,000대 가까이 뺀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 새벽 2시인가 3시 이후에 뺀 거고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게 지지저항선, 그리고 마디가 선들인데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차트에서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금 꽤 오랜 시간 지금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다 좀 걸러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건 지금 900티고 960티그로 보고 있는 거고, 일목균형표하고 하단에 있는 ADX, DMI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매수입니다. 매수라서 여기 하단이죠. 여기 하단이면 180, 170, 18,180, 170 이 자리하고, 그리고 이 자리 100 전후, 그리고 050 전후에서 일단은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매수보다 좀 매도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윗자리에서 여기 마디가에서도 매도를 치면 되겠죠. 쭉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이거 급락을 이런 거 급락을 보셨죠? 이게 밑으로 빠지는 거 이게 언제부터 빠진 거죠? 2시부터 이렇게 해서 빠진 겁니다. 2시부터 한 얼마냐? 530에서 50이니까 한 500포인트, 2,000틱을 뺀 거고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이런 자리도 과거 자리 보셔야 됩니다. 어저께 뭐 맞고 튕긴 자리보다 과거 자리를 보시면 지금 위치가 어디 있죠? 100 지금 주가가 225에 있으니까 225 위에서 보시면 이 자리죠? 250, 285, 320 정도 이렇게 일단 매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괜찮죠? 350 거의 100틱 단위로 지금 지지저항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오늘은 좀 장이 어제만큼 좀 리얼하게 막 팍팍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지지저항선 긋는 거나 아니면 차트 보는 법, 일목균형표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항생 나스닥 같이 매매도 하시고 또 이제 뭐 증시 현황, 시황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이렇게 뭐 대처하는 방법, 뭐 눌림 자리 아니면 지지 저항 자리 그런 것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매수 시그널 챙겨봤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차트상에 있는 보조 지표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개 방송 통해서 더 깊게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오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 0.09% 상승하면서 86.6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87.22달러까지 올라갔던 원유인데요. 현재는 파란불, 빨간불 번갈아 가면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과 관련해서 관련된 뉴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헤드라인 살펴보시면 Oil Stress Gain, Trophy Stress Section as Middle East Tension Ri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석유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지난해 지금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공급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고 이스라엘군은 모든 전투부대원의 휴가를 중단했습니다. CIBC 프라이빗 웰스 US의 수석 에너지 트레이더는 오펙 플러스가 6월까지 감산을 지속할 것임을 확인을 했고 이란과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며 여름에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가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관련해서 질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는데 WTI 1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어요. 마스터님께서 100달러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90달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가을쯤이나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코앞에 와 있네요. 100달러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누워서 TV 보듯이 보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국가가 다 핵이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핵이 있고 이란도 핵이 있을 겁니다. 그 두 국가 핵이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버튼을 누를 수도 있긴 하지만 누르진 않을 겁니다. 둘 다 죽자고 덤비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또 한 번 중동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막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란이 보복을 하긴 할 겁니다. 보복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되게 우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직접 보복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지만 네, 또 어디로 무기를 주든 돈을 주든 해서 보복을 하게 될 것 같고 전쟁이 또 커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원유 시설을 자꾸 건드려서 난리인데 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 시설까지 건드려 버린다면 이건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라서 네,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 오버나잇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난 좀 롱텀을 봐라고 하시더라도 그냥 그 당일 하시는 게 낫지. 특히 주말 사이에 또 그 외신에 의하면 오늘 예, 폭격을 한다고 예, 보복을 한다고 좀 나왔는데 오늘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은 가고 있지만 그 나라 시간은 또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싸운다.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무력으로 싸운다 그러면 아마 원유값이 순간적으로 200~300티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네. 사우디 관련해서 원유 시설 파괴되고 막 그럴 때. 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비중을 못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우디, 이란, 네, 뭐 쿠웨이트 등등등 예, 그런 국가들은 예, 다 나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스라엘 공격 배후에 미국이 있네 없네 정치적인 문제는 저는 모르겠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기름값이, 그러니까 원유값이 오르면 미국도 이득을 봅니다. 예, 미국도 예, 산유국이에요. 네, 산유국입니다. 미국은 진짜 축복받은 나라죠. 네, 그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이민을 오기도 하고 또 오만간 천연 자원들이 다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어서. 근데 단지 하나 미국인들이 그걸 캐지 않을 뿐이에요. 예, 그 관광에 해놓고 또 보상줘야 되고 산업재해도 있어요. 그걸 누가 하죠?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유도 네, 그 러시아가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면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보시면 해외 주식 보시면 원유 관련된 이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 충분히 가능은 한데 네, 그게 언제 갈지는 뭐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유가가 멈추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네. 안 그래도 이 라스트 마일 잡기가 어려운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좀 멀어질까 봐. 근데 어차피 그 식품과 에너지를 네. 빼는 거기 때문에 근원 CPI든 뭐든 에너지를 빼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보는 건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그냥 CPI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연준이 CPI, PC를 보는 게 아니라 근원을 보지 않습니까? 식품과 에너지를 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네. 일단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뭐 그런 뉴스들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좀 풀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네. 이 볼펜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고 플라스틱은 원유 추출물이잖아요. 아스팔트. 네. 예, 그런 이제 비닐도 마찬가지고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 휴대폰도 어차피 원유에서 다 나오는 플라스틱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5%, 7%씩 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우리 해외 선물하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우리는 그냥 전체적인 시황, 그다음에 방향, 그리고 타점 세 개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유 관련된 내용은 좀 복잡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오버나이트 하지 마셔라. 네, 만약 무슨 일 터지면 네, 그냥 바로 초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손도 못 쓰고 난리가 날 수도 있다. 예, 그 점만 좀 유의해 주시고 또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예, 무료 공개 방송 월요일 날 있으니까요. 오전 저녁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얼음판 위를 걸어가고 있는 듯한 이 유가에 관련된 매크로 이슈가 있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무리해서 오버네이트는 하지 말자라고 전략을 챙겨보고요. 바로 오늘에 대한 전략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짧게 대응하자라고 생각해 봐도 될까요? 네. 지금 뭐 둘이 화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화해할 것 같지는 않고 화해하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화해할 것 같지는 않고 네, 뭔가 하나 터져도 터질 것 같고 이란이 중동의 맹주잖아요. 네, 지금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그 가오가 있지. 네, 자기가 한 대 맞았으면 예, 그 뭐 말로 아니라 한 대는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동 그 격언에 그게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네, 한 번 때릴 건 때릴 건데 언제 때리냐고 문제인 거고.
예, 그래서 차트 좀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물이고요. 네, 지금 그어놓은 선들이 마디가 선들입니다. 그래서 예, 마디가에서 예, 매수 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 떨어질 때마다 매수, 예, 여기서도 매수, 예, 매수, 예, 매수. 예, 만약에 매도 치다가 네,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미사일 한 방 날아간다 그럼 갑자기 위로 예, 튈 수도 있습니다.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매수. 네, 그 이유는 둘이 화해할 것 같지 않다. 적어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튀면 튀지 밑으로 막 어제 나스닥처럼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마디가 예, 지리저항선 찾는 방법 예,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예,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크루도일 매수로 전략 챙겨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골드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느덧 2,300달러 위에서의 흐름을 3거래일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지금 4.343% 그리고 달러도 계속해서 104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골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TIS그룹의 랠리 제델로 설립자는 금과 일본 주식 그리고 미국 주식이 모두 탈출 속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간접적인 저항 요소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금 가격은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금값의 단기 목표가는 온스당 2,440에서 2,490달러로 장기적으로는 3,0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니케이 225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주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7만 1,000선도 가능하다라고 일본 증시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는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슈 풀이와 함께 더불어서 전략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소님 표물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시그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골드는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뭘까요? 지금 뭐 지정학적 문제까지 터졌으니까 당연히 매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센데요. 이제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골드는 지난 시간에 나와서 이제 앵커님께서 물어보시길래 3,000달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2,400 네. 정도 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400은 지금 얼마 남았나요? 한 700틱 정도 남았으니까 네. 네, 700틱 정도면 가지 않겠습니까? 모레 안에 아니라 이번 달에 더 갈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요. 네, 지금 분위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 그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가 들렸습니다. 들렸다는 얘기는 지금 상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때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밑에 ADX를 보셔도 살짝 간격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얼마인가요? 75 이상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정도는 진짜 끝내주는 그거죠. 네, 그리고 과매수 상태를 아주 그냥 며칠 안 돼서 다 식혀버렸어요. 여기서 보시면 식혀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위로. 골드도 마찬가지로 오버나잇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미사일 한 방 쓰면 위로 얘도 골드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지리저항선 확실하게 그어 놓으시면 네, 여기에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받아 보시는 게 손절은 걸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들 기억을 해 두시거나 아니면 기록을 해 두시거나 눈에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그다음에 오일, 골드 모든 자산군들이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고 지수가 좀 부진하지만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도 일단 올라가는 걸로 보시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 이제 960틱짜리인데요. 틱 차트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보시면 앞자리가 들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려 있는 상태에서 매도 치시는 거 아니고요. 매도를 치려면 적어도 앞자리가 살짝 꺾이는 상태에서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리죠. 네,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꺾이는 평평하거나 이렇게 평평하거나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치는 거지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데 그럴 때 매도 치시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매매 방법들은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여러분께서 하나씩 배워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찾아서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매수 시그널 받아봤는데요. 오일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인 이슈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주셨으니까 혼자 무리해서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공개 방송이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마스터님의 투자 인사이트 꼭 확인을 해보시고 내 걸로 체화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스터님의 매매일지도 바로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일지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네. 벌써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님, 1분기부터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간 수익률 만들어주셨는데 네. 그 비법에 대해서 최근 매매 복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 그 무료 공개 방송 때 했던 거 보도록 할게요. 네. 그 항생장은 쉬었습니다. 이날 부활절 항생은 그 크리스찬 그러니까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는 이틀을 쉬죠. 네, 그래서 이때는 쉬었고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나스닥 한 번 들어가서 한 60틱 정도 수익 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인가요? 한 40만 원 돈 정도 되나요? 네, 그게 한 2분 만에 뭐 운 좋게 잡아서 냈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여기 앞에 있는 일목균형표하고 밑에 있는 요거죠. DMI, ADX, 그다음에 여기 파라볼릭까지 PDA하고 그다음에 일목하고 섞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장이 많이 흔들어대 가지고요. 흔들어대다 보면 추세형 지표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목균형표로 방향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목균형표로 지리점이나 아니면 뭐 청산하는 지점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DA 관련된 내용들은 거기에 추세를 더 얻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위장 개장할 때였죠. 22시 30분이었으니까 4월 1일 거기에서 490에서 들어가서 505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가 이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본 거지만 이 당시에는 여기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통과하면 날아가는 거고 통과를 못하면 주저앉을 수 있는 거라서 60틱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눌리면 받으려고 했는데 애석하게도 눌리지가 않고 쭉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우리 같이 매매하시던 분들이 하는 말씀은 발바닥 각질에서 잡았는데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점이 478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490에 잡았으면 거의 발바닥 각질에서 잡은 거죠. 발바닥도 아니고 발바닥 각질에서. 이게 좀 더 버텼으면 한 200틱 정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건 지금 120틱짜리 작은 차트로 본 내용이고 요거 말고 조금 더 큰 차트로 보죠. 이게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같이 보고서 매매하는 차트가 240틱 차트거든요. 여기서 보면 요 자리죠. 우리가 정리한 자리가 505면 한 요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구름대를 못 뚫으면 이런 식으로 못 뚫으면 좌측 상단 보세요. 이렇게 못 뚫으면 꼬꾸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름대 상단 여기를 못 뚫으면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만약에 두 계약이었다면 하나는 정리를 했고 하나는 본청을 걸거나 아니면 이쯤에서 중간쯤 내려오면 정리할래?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정리하고 나서 이게 우리 허생 차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양운. 한마디로 분위기 바뀌었어. 이렇게 양운이 뜨면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삼각형이 나옵니다.
네, 의문이 뜨면 거꾸로 파란색 역삼각형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초심을 잃지 말자. 요즘 내려오면 받자라고 했는데 안 내려오고 그냥 쭉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240틱 차트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 우리가 잡았던 건 여기 저점 올라와서 여기 골든 크로스 나올 때, 예, 기준선 전환선 골든 크로스 나올 때, 왜냐하면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는 추세형 지표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밑에 있는 건 MACD고 그 밑에 있는 건 ADX, DMI. 왔다 갔다 할 때 잡을 수 있는 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 이게 플랜 A고요. 그다음에 플랜 B가 구름대를 돌파할 때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죠. 이때는 일단 저항대들을 다 뚫고 나오는 거라서. 네, 그러면 요쯤 되는데 540. 예, 우리가 540에 좀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예, 좀 주저앉으면 요 자리나 요 자리쯤에서 매수를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예,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똑같은 건데 네. 월요일 날 했던 다른 차트입니다. 이거는 480틱. 480틱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정리했던 자리가 여기 구름대 진입하기 직전. 네. 그래서 원래는 540 보려고 그랬거든요. 이 자리 보려고 했는데 월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160틱을 한번 예, 손절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갈 줄 알았는데 손절을 치우고 갔어요. 그래서 그 기억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그리고 인출을 해야 내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는 10시, 오전에는 10시, 저녁에는 9시 반, 이제 월요일 날 9시 반이 이쯤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쯤에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기법이나 시황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자료들, 차트 보는 법 알려드리고 실제 매매는 뭐 9시 반 이쯤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기 10시나 10시간 이쯤 되거든요. 10시나 아니면 미장 시작되면서 예, 매매를 하거나 일단 장을 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시면 일단 항생도 오전에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9시 반부터 네,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익이 매번 나요, 안 나요? 그런 거는 제가 신이 아니니까 네, 누구나 100%는 없습니다. 차트도 100%가 없고 매매 기법에도 100%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수익을 내가는 재미도 있고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거고 또 새로 오신 분들께 드릴 동영상이나 교육 동영상도 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오셔서 알찬 내용들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일 월요일 공개 방송에서 나스닥 수익 빠르게 챙겨주셨는데요. 다음 주 오전에 있을 월요일 오전에 있을 공개 방송 안에서는 항생도 오전에 함께 또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함께 마스터님은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만들어 주시는지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나왔지만 전일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중이고 18,180포인트 또는 18,100포인트 마디가에서 매수. 크루드 오일은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이고 눌림 줄 때 지지선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 더더욱 오버나잇은 하지 말자. 라고 정리해봤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의 상승 중이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오일과 마찬가지로 눌림 시 매수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손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